오늘 보니까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라든지 1월 26일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잠깐 시작하기 전에 조금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원래 준비를 했던 내용은요. 이제 설 이후 분위기가 좀 경과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든 뭐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것들이 이어져서 반등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라는 게 나와서 일단 그것부터 잠깐 보면서 언급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발표됐던 이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별로 시점이 좋지 않은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보완 대책, 규제 완화책은 그 즉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책이 직접적으로 앞으로 무슨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상승장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뭐가 나왔나라고 봤더니 크게 보면은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라고 하니까 왠지 귀가 번쩍 뜨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좀 아쉬웠어요. 자, 두 번째, 양도세 일시적 1주택의 1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해서 처분기한 연장.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었죠.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봐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인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세부담 경감으로 임차인 부담을 완화 및 서민주 관광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들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 같은데 이 밑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적용 대상이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 LH, SH, 허그, 자 그다음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종중,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활용을 해왔던 개인들이 세웠던 법인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책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책은 좀 아닌 것 같다. 사실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법인 규제 종부세 강화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 LH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폭탄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지난 몇 년간 나왔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종중 같은 경우도 주택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중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안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세금 규제 완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대책 나온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그렇다면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거부터 말씀을 저는 드려왔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곧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남 3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교정지역에서 해제를 해주지 않듯이 역시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우리가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때 결국에는 개인들이 법인을 세워서 만든 주택 구매자들을 다시 끌어안는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세우지 않는 한 법인 규제 완화 부분은 당분간 이 부분 외에는 추가적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두 번째가 양도세 처분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고 특례라든지 대체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분기한 2년 부분이
요번에 조금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일시적 1주택, 1세대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결국에는 3년 동안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을 허용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기존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느껴야 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 2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 기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여유분이 기간이 상당히 늘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의 증가분이 이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매물들이 조금 더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발표됐던 이 대책은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아마 이것 말고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책들이 있죠.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움직일 만한 대책들은 아니다. 다만 하방을 다지는 정도 수준으로 하나씩 푸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정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우리 패턴은 기억하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PY님 하방 다지기 수준으로 조금씩 푼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봐오기 시작했던 게 2001년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횟수로 22년 차가 됐죠. 23년 차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부는 규제 완화든 규제 강화든 차근차근 풀거나 묶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차근차근 묶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풍선 효과를 이용하셨죠. 자, 근데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규제 완화 부분이 진행될 때도 차근차근 푸는 것들을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약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지금 돌아온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씩 규제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보인다. 자,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한 달 새 2억이 뛰었다. 집값 받아 찍었나? 집주인들 쾌재를 불렀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떠세요? 모든 지역이 이렇게 움직였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지역들을 어딘가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한 달 새 2억 뛰었다, 뭐 바닥 찍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흔히 말하는 중심지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실제로 더더구나 어떤 부분이 신기하냐면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되고 유일하게 한 지역이 강남 3구 포함한 용산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부 지역이 움직이고 있죠. 즉,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조정장 이후 규제가 완화가 되고 설사 규제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이 시점쯤 되게 되면은 입지를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직전의 모습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 돈에 맞는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게 되면은요. 한 달 새 2억 뛴 곳들은 아마도 강남 3구 지역의 일부 지역이거나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곳들, 이런 곳들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밑에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규제를 풀자 매수 심리 꿈틀했다라고 하지만 규제 풀자 매수 심리가 꿈틀한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풀고 중심지 쪽에서 살만한 것들이 보이자 낙폭 과대가 또 발생한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꿈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집값 본격 반등은 글쎄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글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월 3일 이후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약 한 2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지났으니까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얘기가 또 한번 언급이 되겠죠. 자, 언급이 됐을 때 밑에 나온 기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경인 지역 수요 흡수한 서울 3주째 집값 하락폭 둔화. 자, 서울 아파트 3주째 하락폭 축소, 눈치 싸움 시작. 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지난번에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둔화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다는 얘기고
약발이 먹힌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거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눈치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연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때부터는 서울 중심지부터의 거래량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주로 어떤 지역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자,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뭐 2억 이상 올랐다, 어디가 좀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주로 중심지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재건축 시장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수도권 재건축 안전진단 보름 만에 3만 가구 통과, 즉 예전에는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존재를 했었다라면 지금은 안전진단 완화라고 하는 게 지난 몇 개월간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됐고 진행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넘어서지 못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자, 안전진단이 밑에도 지금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집값 빙하기에 고삐 풀린 재건축 안전진단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왔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지, 그리고 중심지에서도 호재가 있을 만한 곳,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각종 재건축 지역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기사를 보니까 또 몇 가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지구, 뭐 그런 거 있죠. 반포지구, 화곡지구,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있던 지구가 사라지면서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규제 부분이 지구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좀 더 쉬워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재건축이 만들어지는 판이 지금 집값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재건축 자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판이 좀 더 쉽게 움직여지도록 모든 규제 부분들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급매물은 회수하고요.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보면은 노원 재건축 눈치 싸움 치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노원만 그럴까요? 노원 내에 뭐 대표적인 게 상계겠지만 상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지금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잠실주공 5단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강남 3구는 해당되지 않지만 거의 그 동네와 비슷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 아파트 지역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중심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호재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신축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부터 또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한번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또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완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세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금리 엄청나게 신경 썼었죠. 미국의 CPI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난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바꿔 말하면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즉, 무작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들은 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금리 걱정에 대한 부분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낙폭 과대 지역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지역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폭락이구나, 더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낙폭 과대 지역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규제 완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세금 규제 완화 부분이 어쨌든 발표가 됐고, 자, 여기에 정부가 규제 완화와 동시에 금리에 대한 걱정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떠세요? 전세대출 이율 완화된다는 얘기가 하락한다는 얘기 또는 약간 좀 압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율이 하락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예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예금에 대한 얘기도 슬쩍 들어갔죠.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좀 메리트 부분이 좀 사라졌거나 또는 관심도가 다시 한번 뭔가 투자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잖아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자,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울라프님 지방 부산은 어떤가요? 자, 그다음에 가랭님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일까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서울 중심 지역부터 움직이고 있다. 서울 중심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있고요.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세히 보시거나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일단은 잠실에서 대표적인 단지인 엘리트레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거보다 더 낙폭과대가 좀 심했던 곳, 엘리트레보다는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았던 곳, 그렇게 따지면 헬리오시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오시티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헬리오시티 얼마였을 때는 내가 좀 전에 봤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올랐네? 반등했네? 얼마 정도 올랐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보는 지역들이 어디냐가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반등장이 즉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강남 3구가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지역에 움직이는 곳들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용성이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마포의 예를 들자면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지역이 특정 지역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엘리트라든지 이런 지역 또 하나 추가된다면 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강동구에서 또 관심도가 높겠죠. 자,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쪽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마포 쪽에서는 공덕이라든지 이쪽에 마레프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어디가 오를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심 지역의 움직임들 크지는 않지만 소폭이나마 누구는 매물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 좀 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중심지, 일종의 선도 지역 뭐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마포로 또 한번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들을 재건축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음마, 잠실, 목동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나머지 재건축 단지 나머지 지역들이 지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재개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려면은요. 제가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가장 자주 했던 표현, 갯벌리기, 갯매우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선도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소폭이나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마포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중심 지역과 선도 지역이 아닌 그 일부 나머지 지역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들을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괜찮다. 또는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할 때 반등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입지를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입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심지라고 얘기했던 음마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일기 신도시가 움직이겠느냐? 아니죠.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죠. 왜? 낙폭 과대 지역들이 먼저 올라가는 지역들, 중심지로 먼저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움직임과 함께 그거보다 작은 때는 떨어지지만 그 나머지 지역들이 점점 옆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해당이 되는 분당, 일산, 평촌 이런 지역들은 그 후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일기 신도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금 플랜이 나오는 게 2024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현재 2023년.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을 찾겠습니까? 이왕이면 확실한 것을 찾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순서가 밀리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마 2024년에 플랜이 나오기 전에 아마 조금씩 뉴스 기사에서 언급되는 상황들이 쌓여가는 상황들을 보셔야 될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분당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분당 지역이 내가 투자를 하기 적당을 하다. 그런데 음마나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다면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진행 과정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울라프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부산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방 부산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어디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중심부 선도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어디냐?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방은 언제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언제 움직였느냐? 서울과 수도권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방으로 갔죠. 자, 그러면 부산의 위치는 지방일 거고요. 지방에서도 최우선 도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이라고 하는 정도에서 지방의 상위권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쪽에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낙폭과대부터 시작해서 조정장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거나 관심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지방을 보겠느냐 아니면 수도권과 서울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가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보합 상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맞다. 보합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이 또 수도권의 지역들까지 반등세가 확산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지방 부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다라든지 뭐라 하는 신호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처로서 또는 실거주자로서의 판단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주로 서울 지역, 중심부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만약 그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이 움직임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부는 100% 규제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지방 상황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방에 여러 가지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방을 상대로 나오는 규제 완화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부분을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될 때이지 지방 여부를 투자를 한다.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기호님인가요? 라이브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전에 라이브에서 성복이랑 세종시랑 실거주 목적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후 세종시로 결정하고 매수 및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실거주로 이렇게 먼 거리를 비교해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하셨다고 이제 투자 지역을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때 옛날에 질문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역의 움직임은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볼 때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복을 보는 사람들과 세종시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 지역들을 보는 관점들이 틀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를 보는 분들은 세종시, 대전, 청주 이런 쪽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성복, 용인 성복이죠. 용인 성복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의 흐름인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성남, 용인 수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 시세의 움직임을 보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비교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세종시로 결정을 하셨고 2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저께 세종시 거래량을 좀 봤습니다. 세종시 거래량을 보니까 지난 한 4, 5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다가 11월, 12월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또는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구입을 하신 거라면은 그거는 좀 잘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쪽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 보면서 그 주변 지역, 맨 마지막에 이젠 투자 지역 알아봐야 되겠네요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죠. 이젠 투자 지역 알아봐야 되겠나요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먼 딴 동네에서 오는 투자자들보다는 일단 그 동네 사람들의 움직임을 1차로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만한 정도의 이 지역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BSY님인가요? 저는 2021년 만에 원주가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요?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중소도시는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데 중소도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특정 도시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원주라고 하는 지역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되는 그 좋은 도시를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좀 표현했던 것처럼 원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원주가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입주 물량.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입주 물량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보고 원주를 들어가셨다고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모든 동네가 다 오르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들이 오르고 지방들이 오르는 동안 지방도 광역시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죠. 광역시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네들, 지역들을 찾으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올라갔을 때 가장 후단에서 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후단에서 올랐던 곳이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호도가 투자자이든 그 실수요자든 간에 지금 현재 흐름은 투자자이니까 투자자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마지막에 오른 곳, 가장 마지막에 오른 곳들이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른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 얘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일 나중에 오른 것들이 그 흐름을 맞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일 뿐 그 지역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는 투자인 경우에는요. 저렴하다고 판단해 투자를 했다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저렴한 이유가 선호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거꾸로 엉키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중심 지역부터 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의 원주, 춘천, 강릉 지역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가격대가 거래량가 없는 경우가 실수요자들조차도 지금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은 또다시 시장 상황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뀜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 원주라고 하는 곳들이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물량들이 줄어든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매도를 할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과 맞춰졌을 때 거꾸로 가는 상황이 지금도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일단 중소도시 전망 같은 경우는 크게 보게 되면 중심 지역과 부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전반적인 흐름으로서는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강원도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주, 춘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곳들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 전망 자체는 사실 계속해서 바뀌는 건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차련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장이 있었던 2009년에도 갭매우기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2009년
2009년 2월 달에 뉴스 기사와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던 게 강남 재건축부터 언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노도강 지역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움직임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요. 빠르기 때문에 결국 그때 하반기에 정부의 DTI 규제가 들어갔었죠. 여러분들의 유동성을 잡아채는 그런 상황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던 9년에도 갭매우기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차렷님께서 하신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새로운 투자 상품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2009년도에 그렇게 반등이 오면서 주춤하고 또다시 이제 규제가 나오고 주춤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대상들을 찾기 시작했었거든요. 다른 대상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른 대상들을 찾으면서 그 당시에 DTI 규제, 제가 지금 DTI 규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수도권 아파트 정부 노도강 상승할 때. 자, 그런데 그 시점에 DTI 규제에서 배제되는 대상이 뭐였었냐면 당시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파텔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파텔 같은 경우가 후반부에 급등을 하다가 모든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아파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가 나니까 아파텔은 관심도가 벗어났었죠.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DTI 규제에 해당되지 않은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매라고 하는 상품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 투자가 유행하기 시작을 하죠. 그중에서도 소형 오피스텔. 자, 그러니까 지금 차련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 다른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던 2009년 이후에 갭매우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정부의 규제 체계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단편적으로 판단하시면 또 투자세 세계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방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거나 어필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처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2009년 이후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반등장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흐름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체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대체 상품들 지금 거의 초토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수,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아파텔, 그 중에서도 아파텔이 그나마 난 상태이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금리 영향도가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금리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사라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 속도 조절 나오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영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신문 기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오피스텔, 지산, 이런 것, 초토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쯤 돼서 가격은 떨어졌는데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른다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그냥 내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장에도 그랬듯이 이번 장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요즘에 본 기사, 주요 기사가 아니라서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피스텔 초토화됐죠. 오피스텔 초토화됐다는 얘기는 시세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더 만들어지거나 월세 수익이 올라간다거나 하게 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장에서 또다시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상승장의 투자 기술은 보유한 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의 수익형 투자라고 하는 상품, 지금은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제가 어느 정도 쌓여갔을 때 시장의 반등이라는 느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영향도와 가격 하락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들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접어들면서 그거와 또 비슷한 연관토 투자 시장들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1, 2년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특히 상승장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번 장에서 처음 경험하시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투자 시장 기존과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일리 2035님 질문이 법인 투자는 이제 끝난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 투자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법인 투자에 맞지 않을 뿐이겠죠. 법인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법인 투자자들을 풀어줄 정도로 정부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법인 투자 안 풀어줬는데 어떤가요? 반등이라도 해서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어쨌든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여기다 정부 입장에서 괜히 휘발유 끼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들이 세웠던 법인들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법인 투자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법인 투자 아는 사람들만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는 법인 투자를 잘 몰랐고 안 했던 시기였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 투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규제가 결국은 완화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 투자가 끝났다가 아니라 법인 투자의 타이밍이 아닐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은 계속해서 투자 방법과 투자 기술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법인 투자에 많은 것을 묶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시장의 흐름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법인 투자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땐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인 투자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활장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파트들이 살아나면 상가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파트가 살아난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살아난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조금 미흡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혹독한 경험을 해보셔놓고서도 또 한 번 또 몰려든다?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낙폭 과대 지역들이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아난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난다고 표현하게 되면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버블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발생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규제라든 것들을 여러분들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표현은 제가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예전전의 상승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위에서 오피스텔 얘기를 했었죠. 오피스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금리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쳐져 있고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파트들이 살아나는 상승장, 확산장, 급등장 이때는 확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회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살아난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투자처를 바꾸게 됩니다. 투자처를 바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으로 신경을 쓰느냐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으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수익형 물건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급등장이 아닌 이상에는 상가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도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수익형 물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뭔가 수익형 물건에 대한 변동폭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민님 2014년과 같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또 올 날이 있을까요? 그때 놓친 갭 투자라면 잠실 아파트가 아직도 아쉬워요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제 옆에 있다면 등짝을 한 대
딱 하고 쳐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결국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그리고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97년, 98년부터 투자가 시작했다고 그랬죠. 갭 투자의 시기는 100% 돌아옵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결국 매매 아니면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든지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는 분명히 도래하죠. 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갭 투자를 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없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2014년과 같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잡아챌 수 있는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맞는 거지. 2014년과 같은 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보는 눈이 없게 되면 그 장을 또 놓치게 된다는 거를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그 장을 맞았을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심리와 지식이 존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갭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햇살님 질문 한번 받으면서 제가 좀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용으로 미분양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올해 입주해요. 주변 매매가가 떨어지니 전세 구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100% 어떤 특정 지역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난 그 상승장의 움직임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곳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 호재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의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 급격히 많이 떨어져서 낙폭 과대 지역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근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 쪽에서도 광주라고 하는 광역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죠.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때 모르겠어요. 전라도 지역을 왜 그렇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오히려 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부산은 아까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 부산은 좀 보합세고요. 대구는 역시 좀 좋지 않고 울산도 좀 좋지 않고 광주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금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다른 광역시들이 워낙 많이 오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분양 물량들이 훨씬 많았고요. 많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 물량 자체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차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지역들의 움직임보다 적었던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고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의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물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외부 요인들이 투자자들의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에 해당돼서 입주 물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는 아마 입주 물량 자체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이 물건들을 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보유하시고 광주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광주가 오히려 다른 광역시 중에서는 버티기가 가장 강하고 여기에 따른 입주 물량 변동의 감소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느 정도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고민을 100%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폭 과대로 갔던 지역들은 지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정부의 또 다른 규제가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뭐 위쪽에서 뭐 인천 신축까지 온기가 퍼지기에는 아직 먼 것 같네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지역의 거래량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제일 먼저 신축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움직인다. 그 부분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와 비교하게 되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 뒤쪽에 인천 얘기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다면 인천의 사례를 과거 사례부터 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입주 물량 많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 어느 지역들이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곳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곳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다 했고요.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시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손절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매수할 물건들을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동산 노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